자, 그러면 우리 정태근 팀장님이랑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말이 또 함께 나올 수 있을지. 일단 저희가 월요일에 우리 팀장님이랑 함께하는 컨텐츠는 지켜볼 만한 급등주, 급락주 요거를 조금 비교를 해보고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한번 우리 팀장님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급등부터 좀 주목하셨던 게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단 또 우크라이나 연장 생산이라 봐야 되는데, 뭐 제지주, 근데 결국 우크라이나 이거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 살짝 이제 메타버스 NFT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제지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요거 첫 번째 뭐 아시겠지만 이게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지주 같은 경우 일단은 그 맥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에 또 어떤 원자재가 올라갈지 기대가 되고 기대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아까 우리가 석탄 얘기 잠시 했었던 거 테마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원자재 가격 관련돼 가지고 이게 단기간에 끝이 날 것인가 계속 갈 것인가, 여기 또 구분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있는데 그게 제품 가격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테마가 지속이 되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석유라든지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SK ENS가 뭐 LNG를 도입하긴 하지만 발전용으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유통을 못 해요. 아시겠지만 한국가스공사만 도입을 하고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면 공공재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하기 어려요. 그래가지고 한국전력이 계속해서 주가가 빌빌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도시가스는 석유는 힘든데, 지금 뭐 제지라든지 그리고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돼요.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 실적이 작년에서 올해도 계속 괜찮을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 철강 관련된 제품들을 가격 인상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올해도 계속 하고 있어요. 올해도? 네, 올해도. 지금 현대제철 이렇게 되면은 철강 가격을 1분기 때도 10만 이상 올리고, 그리고 3월달, 4월달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또 이제 열연강판, 후판 가격을 또 올려요. 그러니까 이 제품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고 대형주의 또 시선을 또 가져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 실적주 볼 거거든요. 그럼 철강주 이런 것들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지주도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라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지에 영향을 주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지 우크라이나,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캐나다 홍수. 거기서 홍수 났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주식하면서. 진짜 저도. 그죠. 홍수.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어디지? 저기 핀란드의 그 임업기업인데 UPM 키메네, 여기가 파월한대요. 거기도 파월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입니까? 그 목재를 가져와서 그 종이를 수출하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캐나다 홍수가 영향이 많이 끼쳐요? 캐나다가 제지 뭐 만드는 그런 게 이쪽에 봐야죠. 그러니까 캐나다가 나무가 많잖아요. 나무가 많다. 나무가 많잖아요. 그런데 핀란드도 마찬가지. 거기도 나무가 많잖아요. 나무가 많은 나무가 국가구나.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공급적인 측면인 거잖아요. 그럼 제품을 만들려면 원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홍수가 나가지고 육상, 해상, 항공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생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또 얘기를 또 수요 쪽으로 가보게 되면, 이게 지금 생필 UPM 키맨의 얘기를 꺼냈는데, 이게 생필품 가격으로 전이가 가능해요. 우리가 제지주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그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 수요 증가 그 얘기 나오면서 제지주 한번 그때 상승이 한번 나왔었죠. 그때 백판지를 가지고 그 음식 포장하는 건데, 요거야. 음식 포장하는 게 포장하는 이 종인데 이게 곧 비싸요. 이게 비싼데, 이게 전량 여기 기반이 되는 종이 또 원료를 국내도 생산을 하는데 가격이 비싸도 질이 더 좋아서 수입을 다 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좀 비싼데, 지금 근데 백판지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트지하고 백상지라는 게 있어요. 아트지랑 아트지랑 백상지가 있는데, 이게 아트지 같은 경우는 생필품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트지는 되게 익숙하게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휴지, 그리고 기저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종이가 사용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제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최근에 물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필품 가격이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 인상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전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지주 같은 경우도 시간차를 두고 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무림 SP 같은 종목들 같은 게 봐야 되는데 무림 SP는 또 뭘 만드냐면은 화장품 용지를 만들어요. 근데 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 감독님도 여의도 간다고 그러시던데 이제 밖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여성분들 화장품 수요가 많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화장품 수요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화장품 용지, 아트지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백상지도 마찬가지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생필품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요인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지주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아트지라든지 그리고 백상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봐야 되겠죠. 그 백상지는 뭐냐면 이게 종이 라벨이에요. 우리 그 물건 같은 거 사면은 이렇게 종이 라벨 붙어 있잖아요. 준비를 다 해오셨어. 나 지금 진짜 철저하다. 저 일단 그 커피 작업부터 저게 원래 있었을까 준비를 하셨을까. 이분 뭐지 이래서 제지에서 샀는데. 그러니까 와 근데 지난주는 삼성전자 직원이 됐다가 뭔가 다 해설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종이가 되게 고급지예요. 백상지 이게. 옷 아니에요? 옷? 옷에? 뭘 산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집에 있는 거 떨어진 거 주워왔는데 이게 백상지예요. 근데 이게 의류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종이 라벨이 붙잖아요. 우리가 제품은 온라인에서 사긴 하지만 이게 안 붙으면 출고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새 거에 그렇죠. 모든 공산품이 종이 라벨이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UPM 키메네라는 회사가 파업을 하게 되면서 그 회사가 이 종이의 절반을 유럽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UPM이 파업을 하게 되면서 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공산품 출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무림페이퍼 같은 회사가 또 이런 걸 만들거든요. 무림페이퍼. 그래서 그 회사가 유럽으로 수출할지 모르겠지만 그 무림페이퍼가 또 유럽의 그 산업 인증을 받은 게 있어요. 종이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연관성 때문에 무림페이퍼가 좀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연결시켜 보게 되면 아마 아트지, 백상지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예전 코로나 때는 백판지, 이제는 아트지, 백상지 만드는 회사 쪽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쪽이 앞으로 가지 않을까. 생필품 연결될 수 있고. 전 제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안 하는 아니 저도 방송 많이 하는데 이게 제지를 상세하게 들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합니다. 이제 제가 와가지고 대단하십니다. 많은 걸 좀 알려드리려고. 진짜 감사의 박수 이거 진짜.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할 수 있지만 저도 제지할 때 좀 써먹어도 돼요? 네? 저도 백상지 막 얘기하고 뭐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쓰시면 돼요. 물어보면 정태근 팀장님 배웠다고. 근데 이해가 쏙쏙 되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 주가에도 반영이 돼 있긴 한 상태예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보시죠? 앞으로 반영될 예정이죠. 이번에 한번 들썩인 거예요. 한번 들썩. 이래 들썩이 된 거죠. 한번 들썩했고 반영되면은 했다가 이제 일어나야죠 이제. 눈치 게임. 네, 눈치 게임.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면 무림 페이퍼가 백상지, 백상지를 만들고 무림 SP가 아트지를 만든다. 그리고 신풍 제지를 회사들. 참고를 이제 시청자분들. 그래서 아마 제지주 같은 경우도 다 분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백판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패키지. 근데 제가 이걸 산 이유가 뭐냐면 위에 여기 한국 패키지 이렇게 써 있던데 이건 없더라고요. 실패했어요 이거는 솔직히. 그냥 취향대로 사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실패했어요. 아니 지금 그 무림주를 지금 무림 그룹주를 밀고 계신데 무림 PMP는 뭐예요 그러면? 무림 PMP는 무림 SP 자회사예요. 거기도 뭐 이제 펄프 만들고 하는 회사인데. 펄프. 네, 거기 관심 없고요. 관심 없어요. 일단 연관성 없으면 관심 없어요. 지금 만약에 또 백판지 얘기 나오면 아마 그쪽 얘기 계속 있겠죠. 한국 패키지 계속 얘기했겠죠. PMP는 관심이 없는 걸로. PMP 관심이 없습니다. 무림 페이퍼에 관심이 있는 걸로. 무림 고수입니다. 우리 사장님 무림 고수예요. 대단하십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제지주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NFT 관련해서도 조금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NFT가 결국 가상이잖아요. 가상.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게임이 제일 얘가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리니지라는 게임 보면은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아이템에다가 포장지를 입혀가지고 고유번호를 입힌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가 생긴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물론 도용을 하긴 하지만 이 주민등록번호 있어야지 이게 진짜다 가짜다 판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NFT가 그런 개념이라 봐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앞으로 뭐 게임주 같은 경우도 뭐 NFT 해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NFT, P2E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가상 자산이 계속 나올 건데 네네. 이 가상 자산하고 이제 가상 화폐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이런 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돈을 쓰는 사람들이 가상화폐라든지 가상 자산에 신경을 썼을 때 과연 이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상화폐라는 게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잖아요. 그렇죠. 가상. 그러니까 뭐 정률적인 화폐가 아니라 가상화폐니까 보니까 이게 투자 가치는 있겠지만은 이게 화폐로서의 가치가 부여가 될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앙은행이 CBDC니 뭐 이렇게 디지털 화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화폐라기보다는 화폐 디지털화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화폐 디지털화다. 예, 이게 디지털 화폐가 그게 뭔 차이냐 할 수 있는데 디지털 화폐는 말 그대로 사이버머니라 생각해요. 사이버머니인데 화폐 디지털화는 우리가 쓰는 종이 화폐 이런 것들 말 그대로 디지털화 그러니까 온라인화 시키는 거라고 보거든요.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온라인식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페이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용 대 신용 대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약속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화폐 디지털화가 되게 되면은 이 스마트폰 안으로 이제 화폐가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스마트 월렛, 말 그대로 스마트 월렛이 되는 지갑 스마트 월렛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를 주고받고 하게 될 건데 그래서 어찌 보면 중앙에서 위기감을 좀 느끼게 되면서 이제 화폐 디지털을 진행하게 되면서 가상화폐가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려는 걸 좀 막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달러를 얘기 드리게 되면은 미국 달러 기축통화잖아요. 그렇죠. 기축통화인데 미국 중앙은행이 연준이 이 기축통화를 뺏기는 걸 원할까요? 무조건 시키려고 하죠. 원하진 않아요. 이게 어떻게 뺏은 건데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었다가 이게 1차전, 2차전 거치게 되면서 영국이 망했잖아요. 말하면서 근본이자 시행했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경제 패권을 찾게 되면서 이게 가져온 건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은 기축통화가 되게 되면 돈을 무한대로 찍을 수가 있고 통화량 조절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틴 이유가 결국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최근에 좀 위기감을 제가 볼 때는 느끼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어쨌든 뭐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이게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자칫 미국이 좀 위험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트렌드로 좀 봤을 때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또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자칫 미국이 뺏기게 되면은 미국 그냥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근데 디지털 달러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폐 디지털을 지금 진행하려고 이제 행정명령도 서명을 하고 이제 하원에서도 이제 통과가 되고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바로 이게 통용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기고 보안 문제. 이게 결국 도용 문제잖아요. 그렇죠. 도용 문제고 그리고 또 가장 큰 반대가 어디냐면은 이제 지하에 숨어 있는 돈들. 그렇죠. 이게 다 드러나야 되잖아요. 여기서 저 암묵적으로 이제 또 이제 로비를 할 거예요. 하고 로비를.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쉽게 이제 화폐 디지털화가 진행이 될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로비가 상당히 심해요. 로비가. 그래서 지금 그 셀트리온을 예를 들게 되면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한 45%, 50% 되거든요. 근데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제네럴 신약 업체들이 로비를 상당히 많이 해요. 하다 보니까 이게 끼어들어갈 틈바구니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점유율이 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든지 사보험 등재된 게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써야 되는 거잖아요. 써야 우리가 팔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사보험 등재가 되게 되면서 어쨌든 처방형으로 등재가 되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어쨌든 미국에서도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미국 같은 그런 로비가 좀 진행이 될 건데 그 로비를 이겨내고 연준이 과연 이 부분을 잘 진행할 수 있을까? 그 아시겠지만 연준이 한국은행처럼 그 나라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게 아니고 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뉴욕은 이제 금융의 중심지, 그리고 워싱턴은 정치 중심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뭐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결국 중요한 건 가상화폐를 거래를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정리적 화폐로 교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환이.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 가상화폐가 그러니까 기존의 화폐처럼 이렇게 교환이 가능하게 되면 연준이 역할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연준이 역할이 밖으로 뺏기는 거죠, 솔직히. 그러면 경계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를 경계하기 위해서 뒤늦게 이제 연준에서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베이징에 대한 견제라든지 가상화폐에 대한 견제 때문에
일단 진행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률적인 화폐 가치, 그러니까 그 내재 가치는 제로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을 거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 가치는 있지만은 어차피 투자 가치에 이제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가상화폐 투자해 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해보셨어요? 네?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해봤죠. 돈 버셨어요? 저는 옛날에 많이 벌었습니다. 진짜요? 지금 옛날 말고 지금은 안 지금 안 하시고 옛날에 진짜 좀 약간 파이팅 있게. 옛날에는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할 수밖에 없는데 벌어서 동탄에 아파트를 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옛날에 IPO처럼 ICO라는 게 있었어요. ICO. 이게 ICO 열풍이 좀 불 때가 있었거든요. 한 2010 하여튼 한 5년 전쯤일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뭐 메디블록이라는 그런 코인이 있었는데 그 제 친구가 이게 찾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 일부 태워봤거든요. 근데 그게 상장이 되면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1원짜리 갑자기 300원을 가버리더라고요. 300배잖아. 300배네. 제가 그걸 다 그 취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무서운 그 변동성을 보면서 정말 여기서 신흥 부자가 많이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내 친구도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신도에 샀어요? 일신도에 샀어요? 예? 전세입니다. 아니 제가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지금. 아니 저희 부모님도 실제로 이 가상화폐 투자 그 가상 머니로 돈을 많이 버셨어요. 한 1억 좀 넘게 버셨는데 엄마가 어떻게 벌었냐 했더니 피망 맞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던. 막 이것도 가상화폐 아니냐? 그래서 막 조용히 하고 계속 게임이나 하고 집을 뛰쳐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맞는 말씀이긴 하죠. 가상화폐니까. 자, 청춘 남녀님이 그런 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더해지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시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그 블록체인이 결국은 보안 기술인 거죠. 그렇죠. 네. 그 말 그대로 블락블락 채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모두 볼 수 있게 해놓은 거니까. 맞아요. 그거 보안인 거죠. 왜요? 블락블락하는 그런 표현을 할 줄 몰랐다 이거. 되게 진지한 귀여운 표현 되게 진지하게 말 그대로 볼락볼락 채워가지고 예상의 웃음 포인트가 있네요. 네, 깜짝 놀랐네. 전혀 생각 못했어요. 이건. 오늘 점심 볼락 구이로 갑니다. 네, 먹으러 갑니다. 드시죠. 자, 그러면 그렇게 NFT 얘기 끝났습니까? 네.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니면 뭐 NFT 끝나죠. 끝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에코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거 그냥 얘기해 주세요. 네. 에코 프로비엔. 약간 화가 많이 나 계시던데. 지금 화가 얼마나 많이 나 계시길래. 우리 에코 프로비엔 관심 많으실 테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지금 에코 프로그램이 5천억 유상증자하고 그 다음에 그 세 줄 저는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과연 주주들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저는 무상증자가 별로 이렇게 주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안 봐요. 지금 유상증자를 하는데 0.05대 1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0주를 갖고 있어야 한 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가 46만 8,500원이거든요. 그럼 제가 20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아니 2딜도 아니고 20딜을 해가지고 유상증자 가액이 31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주 배정 후 이제 일반 공모 방식인데 주주들한테 20주 갖고 있으면 한 줄 더 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한 주 갖고 있는 분들 못 받는 거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 거기다가 이제 무상증자 3줄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 깨놓고 회사하고 이제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누구한테 좋을까? 누구한테 좋을까? 그죠? 결국 회사한테밖에 좋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결국에는 모든 다 회사의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그러니까 무상증자 하는데 왜 난 주가가 오른지 난 그게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주가가 무상증자 때문에 지난주 금리 올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상증자 3줄 더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손동희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3줄을 더 주는 게 아니라 내 한 주가 4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46만 8천 원이 3줄 더 주게 되면서 권리락 이후에 무상증자 가격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46만 8천 원을 4로 나누게 되면 대충 11만 5천 원인가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내가 4주를 받더라도 내 갖고 있는 주가가 11만 5천 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럴 바엔 차라리
그 계좌에는 다 마이너스로 쳐버리니까 맞죠? 그러니까 차라리 감액 배당을 해가지고 차라리 배당하는 게 더 낫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본금에서 변동이 생겨요. 자본금 자체. 네. 자본에서 이제 자본잉여금이 자본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주머니 돈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회사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서 주식을 더 주게 되는 건데 회사에서는 아무 손해가 없어요. 네. 근데 손해가 없다기보다는 더 이익이 되는 거죠. 자본금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아시겠지만은 회사 자본금은 못 건드려요. 상법상 법원의 어떤 그 명령이 없는 이상 절대 못 건드리는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 건전성이 도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본잉여금이란지 이익잉여금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을 이게 그 어차피 주식 그 무상증자를 하는 게 주식 발행 재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잖아요. 네. 근데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익잉여금으로도 이동이 가능해요. 그럼 이익잉여금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주총을 열어가지고 배당을 하라 그러면 주주한테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특히나 감액 배당 같은 경우는 과세가 안 돼요. 과세가 안 돼. 그러면 주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무상증자 세주도 아니죠. 4개로 쪼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차피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 그리고 이 상법상 보게 되면은 이 자본금의 1.5배가 되게 되면은 이게 감액 배당이 가능해요. 그러면 감액 배당은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감액 배당해가지고 이익잉여금으로 옮겨서 배당을 하게 되면 차라리 그 돈을 주주한테 주는 게 제가 볼 때 더 이익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2020년 7월달에 휴젤이 2대1 배당을 무상증자를 했거든요. 제가 그거 모르고 있다 주식 갖고 있다가 그게 깎여버렸는데 근데 그게 주가를 보세요. 주가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EPS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내 주식이 4개로 쪼개지기 때문에 내가 단순 논리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한 주당 순이익이 4개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너무 있냐는 손해죠,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본래 가치로 가져가게 되려면 단순 논리로 이 주식이 4주로 쪼개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실적이 300% 이상 성장이 나와야 돼요. 물론 앞으로 에코프로임 실적이 좋아져요. 근데 이게 앞으로 300%, 600%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소화하는 과정이 앞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못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무상증자가 실시가 되게 되면은. 그리고 유통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거래가 활발해진다. 그거는 주식이 상승할 때 얘기인 거죠. 침뱉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난 침뱉는 줄 알았는데. 대표님 오늘 가지가지. 피하시는 척하면서 여기 온갖 침을. 죄송합니다. 오늘 폼을 순간- 갑자기 가지가지하게 가지고. 그래서 순간 침뱉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같이 화났는데 저도 같이 화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결국에는 20줄 갖고 있으면은 내가 63주, 그러니까 63주가 되는 거죠. 63주가 되지만은 주가는 결국 11만 원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63주가 되지니까 21주가 이제 84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수만 늘어나고 주주 입장에서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받은 걸로 뭐 매도 치고가 물린 건 잘라야죠. 뭐. 매도 치면은 그게 똔똔이 돼야 정상인데 실질적으로 그 무상증자 받아보진 않겠지만 마이너스예요. 그래요? 네, 마이너스예요. 이게 액면분할하고 약간 비슷한 건데 액면분할은 자본금의 변화가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게 아시겠지만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유상증자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상증자를 차라리 2대1로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증자를 할 거면은. 그러니까 증자를 하게 되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되는 거고 어차피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변하는 거 왜? 그리고 이거는 배당을 못해요. 절대 건들 수가 없어요. 이거 채권자를 보호하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법원의 명령이 없는 이상 절대 건들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자본금이 많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자금 조달할 때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회사 유보금이 더 높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거 웃긴 게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그 유보율 퍼센트가 또 깎이게 돼요. 결국 그 유보율이 이익잉여금과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익잉여금 있는,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풀어야 될 자금이 회사 입장에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는 명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임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양아치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바뀌게 되면은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가격이 내려가니까
뭐 그런 효과가 없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신규 매수하면 가격이 10만 원대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또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건 주가가 상승할 때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증자하고 난 이후에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기업들 한번 보세요. 그다음 주가가 못 가요. 조금 전에 말한 휴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대1 하고 난 다음에 주가 계속 기었고요.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을 한 다음에 주가가 못 갔잖아요, 당분간. 네. 아모리 퍼시픽도 액면 분할은 주가가 못 갔고. 그러니까 과거 사례가 그리고 YG엔터 같은 경우도 무상증을 2번이나 했거든요. 네. 주가 그거 하고 난 뒤에 못 갔잖아요. 그 액면 분할하고 증자 이슈로 주가 간 기업이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억이 안 나, 하나는 힐러홀딩스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였기 네, 때문에 네. 이 액면 분할이니까 무상증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수화가 다 가능했었어요. 네. 근데 한 90%의 경우는 주가가 안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고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46만 8,500을 사신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였는데 네. 이게 근데 제가 볼 때 외국인과 기관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 정보를 이미 알았을 때 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왜 올라가는지를. 그럼 거기서 산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개인들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 사람들은 앞으로 1년 될지 2년 될지 모르는 거예요. 본전 이상 해보게 되는 게.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개인분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피해 보는 거 기업들이 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알고. 외국인이 7만 2천 주 샀네요. 네? 외국인이 7만 2천 주 샀어. 네. 근데 이제부터 팔고, 근데 샀는데 기후에 팔고 나갈 거라는 거죠. 아 그렇겠죠. 알고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째 고점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고점부터 개인들이 또 살 거고, 개인들은 팔고 나갈 거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와 근데 팀장님이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좀 이거를 알려주시고 좀 화를 같이 내주고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지?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애플이 실적이 잘 나왔다, 네. 뭐 인텔이 실적이 잘 나왔다 이러면 증시가 다 좋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주주 환원책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볼 때 영업이익을 보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을 보잖아요. EPS. 그 왜 그러냐면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요. 네, 그렇죠. 그럼 순이익에서 배당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자사주 자사주 소각을 매입하거나. 하거나 네. 배당을 해요. 맞아요. 이게 결국 뭐예요? 주주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증시에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잘 보세요.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주가 아무 힘도 못 쓰잖아요. 네. 그 차이인 거예요. 주주 환원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업의 편을 대대적으로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기업하기 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그 편을 들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 기업이 욕먹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팀장님. 기업이. 지금 저희 밑에서 연락 왔는데 네. 지금 팀장님 너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119 불러서 지금 산소호흡기 대기 시켜놨다고. 네. 반응은 좋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동학개미 운동의 그러니까. 존니가 아니고 존니가 아니고 발음 잘해야 돼요.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정태근이 아닌가. 자, 그럼 진정한 대변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상투 준비해 놓습니다. 시원하네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면 이쪽, 구독을 원하시면 이쪽을 눌러주세요.